서울대학교를 나오시고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소장, 사학과 학과장,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집행위원 하셨고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의위원회 자문위원, 한국사연구회 연구이사를 하셨습니다. 현재는 성신여자대학교 전임 교수로.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2012년, 그러니까 3년 전에 여기 와서 강의를 하고 그 3년 만에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 올해가 해방 70주년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방 70주년을 또한 분단 70주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예컨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그때 그것을 이제 축하하기 위해서 표를, 정부 수립 축하 표를 현상 모집했습니다. 그때 당선된 표가 뭐냐면은 오늘은 정부 수립, 내일은 통일이었습니다. 분단은 우리의 삶 모든 측면에서 정치, 경제, 사회, 국제관계 여기에 다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좀 더 넓은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은 동서고금의 역사를 다 통틀어 놓고 봐도 지금의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군사분계선, 휴전선 같은 경계선은 그 유례가 없습니다. 이렇게 좁은 지역에 이렇게 수많은 군대가 수십 년 동안 계속 군사적 긴장 상태에서 대치하는 경우도 드물고요. 원래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있으면은 임진왜란 같은 큰 전쟁도 7년 동안 전쟁을 치렀지만은 그로부터 7년 지난 다음에 그 조선하고 일본은 통교를 하거든요. 통신사 왔다 갔다 합니다. 다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이렇게 장기간 대치 상태가 지속되어 있고, 그리고 한반도의 휴전선은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어떤 국경선, 하여튼 어떤 경계선보다도 인종과 인종 사이의 경계선, 여러 종류의 경계선이 다 있는데, 그렇지만 그 어떤 경계선보다도 폐쇄적입니다. 근데 오늘 그 분단 7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제가 주로 이제 보고자 한 것은 이것을 이제 남북관계 이런 차원도 중요하지만은 전반적인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냉전이라는 게 제일 핵심적이잖아요. 그래서 냉전사의 맥락에서 우리의 분단을 70년을 성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의의 핵심입니다. 이 책은 헤로도투스의 역사가 이것보다 좀 앞에 쓰여졌긴 했지만은 본격적인, 전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 본격적인 역사 서술의 시초로 여겨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최초의 그러니까 설화의 단계를 넘어선 어떤 객관적이고 사실을 중시하는 역사 서술의 전범을 보여준 책이죠. 이제 이 전쟁은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쓴 투키디데스는 아테네의 해군 장교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직접 참가를 했는데, 중간에 이 전쟁이 30년 동안이나 지속됐거든요. 중간에 간두고 나와서 집이 역시 이분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나 봐요. 역사학자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참 좋은 일인데 다른 일을 안 하고 이 전쟁을 수십 년 동안, 이때 당시에는 기원전 5세기이기 때문에 뭐 종이에다가 글로 쓴 기록이라는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주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증언을 들어가면서. 근데 이제 이분의 기본적인 방법론은 이게 왜 역사학의 효시가 되냐면은 책에 딱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한 사람의 증언을 듣고 이 책을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증언을 듣고 종합해갖고 비판적으로 고찰해서 자기가 사실이라고 생각한 것을 쓴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이 전하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역사는 참 묘하게도 냉전의 역사랑 되게 비슷해요. 이런 겁니다. 냉전이라는 거는 2차 세계대전 때 파시스트 진영,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러니까 파시스트 군국주의 진영에 맞서서 미국과 소련, 영국 다 동맹을 맺고 전쟁을 했죠. 그 전쟁이 딱 끝나니까 같은 편이었던 미국과 소련 사이에 경쟁 관계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냉전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도 그 옛날에도 비슷했는데 이때 그리스의 이제 도시 국가들이 쭉 있는 건데 외침을 받았어요. 페르시아가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아테네와 스파르타 모두 다 힘을 합쳐가지고 페르시아를 물리쳤어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경쟁 관계가 생겨가지고 주변 도시 국가와 막 동맹을 형성해 나가면서 둘이 전쟁을 하며 겨루었던 겁니다. 투키디데스는 인물에 대해서는 간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소설에서 주로 분량을 차지하는 게 연설입니다. 그 인물이 어떤 사상을 갖고 어떤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설 내용을 여러 사람한테 듣고 그거를 거의 전체를 복원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페리클레스라는 아테네의 지도자인데 이때가 아테네가 민주주의의 전성기였습니다. 이 페리클레스가 전쟁의 전사자를 추모하면서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 아주 명연설을 하죠. 그래서 이 연설은 서구 사회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명연설인데 이제 그 장면을 담은 거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냉전 시기에 한반도에 벌어졌던 상황하고 정말 비슷한 상황을 보여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퀘르키라라는 섬나라예요. 이탈리아와 그리스반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섬나라였는데 이 섬나라는 근대에도 또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그리스의 저 케르킬라 섬을 침략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주 슬픈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인데 근데 이 섬나라에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에 기족파와 민중파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인지 스파르타가 가두제고 아테네가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스파르타 기족파는 스파르타랑 손을 잡고 민중파는 아테네를 끌어들였습니다. 스파르타가 유리했을 적에는 기족파가 민중파를 죽이는 겁니다. 반면에 아테네가 유리했을 적에는 민중파가 기족파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민중파가 기족파를 전체 다 도륙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투키디데스는 이 책을 쓰면서 자기가 왜 평생을 바쳐서 이런 역사를 정리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변치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시일이 지내도 똑같은 일은 반복된다. 대체로 역사학자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글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케르킬라의 그 상황이라는 것은 일종의 케르킬라 효과라고 할까. 이거는 뭐냐면은 내부의 어떤 나라 내부의 정치적인 갈등이 강대국의 패권들이 국제적인 갈등하고 서로 결합돼 갖고 폭력이 아주 증폭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한국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 한국전쟁은 전 세계 냉전 체제의 형성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 전쟁입니다.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사실은 일단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중요한 경쟁 지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냉전의 기원을 형성한 지역이 아니었어요. 미국과 소련 모두 별로 관심이 없는 지역이고, 그리고 한반도는 초창기에는 미국과 소련이 경쟁했던 지역이 아니라 이례적으로
당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적에는 진짜 이례적으로 미국과 소련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단이라는 결과를 놓고 처음부터 안 됐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를 둘러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이 경쟁 관계에서 적대적 관계로, 그래서 전쟁을 하지 않지만 적대적인 그 대치가 계속되는 냉전으로 가는데, 콜드워로 가는데, 그 미국과 소련이 쭉 갈등을 보였던 지역은, 관심을 갖고 서로 그 견제하고 갈등을 보였던 지역은 역시 동유럽입니다. 유럽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제일 중요한 나라예요. 그것도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미국 북부에는 폴란드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막 소련이 민족주의자를 탄압하고 그러면은 미국 내 이민 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미국이 원래는 소련하고 같이 협조하고 타협하는 정책이었지만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정책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 이란, 독일 이런 데가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좀 재밌는데요. 이란은 원래 영국이 위임 통치를 했다가 거기에 이제 독일이 그 석유를 얻으러 이란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소련군이 또 진출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영국은 돈이 없으니까 군대를 뺐어요. 소련군도 빼야 되는데 안 뺍니다. 왜? 기름이 탐이 나는 거죠. 그래갖고 그 이란 북부에는 아제르바이잔 그 민족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친소적인 자치정부 같은 걸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란은 왕이 있죠. 왕국이었으니까. 그 이란의 왕과 정치인들이 일종의 기지를 발휘한 거죠.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소련하고 타협을 합니다. 그래갖고 소련과 이란 사이에 합작 석유 회사를 만들고 소련한테 그 석유를 줄 것처럼 협정을 맺었어요. 그 협정을 맺고 소련군은 철수했죠. 근데 철수하고 난 다음에 이란 의회에서 그 협정을 비준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석유도 안 뺏기고 아제르바이잔 지역에 들어온 소련군도 내몰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고 보면은 스탈린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 가끔가다 또 사기도 당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 협조 잘 이루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38선을 분할 점령했지만 거기에는 어떤 경쟁 관계가 물밑에 깔려 있지만 미국과 소련은 38선 분할할 때 논쟁 없었습니다. 미국이 제안했고 소련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38선 관리할 적에 미국과 소련이 티격태격한 적 없습니다. 서로 좀 더 가겠다. 뭐 그런 적 없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독립이라는 거는 뭐 이미 다 합의가 된 거였는데 어떻게 한반도를 독립시켜 줄지 그 과정과 절차를 합의해야 됐던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43년 2월 달 그 얄타 회담에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한반도를 신탁 통치한 다음에 독립시켜 주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스탈린은 그거는 좀 너무 한 10년, 20년을 얘기했으니까 그건 너무 길다. 이 정도로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반도는 별로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은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한 달 전, 그러니까 45년 7월 달에 소련이 그래 미국이 신탁 통치를 원하니까 우리도 그거 한반도에서 할 수 있다라고 언지를 줬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담에서 이것도 또 한반도가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우리 나쁘게 됐지만 처음에는 운이 좋았던 게 그 미국과 소련 같은 연합국은 전쟁 끝난 다음에 맨 처음엔 런던에서 그 다음에 모스크바에서 또 베를린, 파리 온갖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계속 협상을 하는데 협상이 하나도 타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모스크바에서는 폴란드 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 협상이 타결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모스크바 3상 결정은 그 미국과 소련이 그 한국의 이제 독립을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가 한국의 정당 사회단체랑 협의해서 남북한을 통틀은 한국인들의 임시정부를 만들고 미국, 영국, 중국, 소련 그 네 나라가 그 임시정부를 그 5년 동안 최고 5년 동안 이제 신탁통치한 후에 독립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신탁통치 뭐 찬반탕 논쟁이라는 게 있었지만은 이거는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게. 그 해방 직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오히려 미국의 적군이었던 일본은 일본 정부와 의회가 있었어요. 미군 점령 당시에도. 그래서 미군, 그러니까 연합군 총사령부, 메가더 사령부는 그냥 일본의 임시정부와 임시의회를 바깥에서 컨트롤하면서 점령 통치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한반도의 상황은 그게 아니죠. 미국이 미군정을 직접 했고 소련은 인민위원회 자치권을 줬다고 하지만 공산당 조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북한을 점령 통치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모스크바 3상 결정이 실행이 됐다면은 한반도의 상황은 일본 점령 상황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을 통틀어서 한국인들의 임시정부가 있고 신탁통치위원회쯤 되겠죠. 4대 강국이 국제공동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국인들의 정부를 여기서 중요한 게 최고 5년이거든요. 맥시멈 5년. 그 의미가 뭐냐면은 맥시멈이니까 1년 하다가 한국인의 임시정부가 잘 자리 잡아갖고 잘 기능하면은 금방 끝나고 한국 독립, 완전 독립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근대 사회에는 크게 두 가지 사상이 대립했던 겁니다. 하나는 자유주의, 서구식,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자유주의가 있고 반면에 소련식의 이제 공산주의가 있는 거죠. 근데 자유주의를 대변하는 나라는 미국이고 공산주의를 대변하는 나라가 소련이 되었던 건데 그러니까 미국은 공산주의자를 싫어하죠. 싫어합니다. 반면에 소련은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를 싫어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싫어하죠. 근데 그 정도만 해도 문제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가 이렇게 핵심적인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로 너무 극자적인 정부, 너무 극우적인 정부가 아니라면 타협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타협이 불가능한 게 이번 미소의 시간인데 분할 점령 상태가 아주 묘한 상태인데 분할 점령돼 있다 보니까 자꾸 미국은 남쪽에 있는 공산주의 세력을 친소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소련은 마찬가지로 북쪽에 있는 조만식 같은 민족주의자를 맨 처음에 소련군도 조만식을 대우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조만식이 반탁을 주장하니까 이게 남쪽에 있는 우익과 연결되어 있구나. 미국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예컨대 이 당시 남쪽을 통치했던 미군정의 사령관, 하지 사령관. 이분은 참 재밌는 분인데 이 하지 사령관은 정치적인 군인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아주 지방에 있는 작은 대학을 나와서 밑에서부터 ROTC 뭐 이런 걸로 해서 장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야전군 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 전투를 주도를 했고, 그래서 이 한국과 같은 아주 복잡한 정치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군정 지도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하지 사령관이 그 미군정 회의 때 한 발언이에요. 이제 그런 게 기록에 다 남아 있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국인들이 봉건적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급진주의가 필요하기는 하다. 한국은 레디컬리즘, 공산주의 싹트게 돼 있다. 왜냐하면 식민지였으니까 막 개혁 사상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한국의 우익 세력도 미국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되게 급진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익, 그러니까 당시에 한반도의 조건은 식민지에서 해방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봤을 적에는 뭔가 개혁적이고 급진적이고 그러한 이유는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데 조선 왕조도 그렇고 고려 왕조도 그렇고 왕조의 개창기에는 다 급진적인 겁니다. 그래야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지가 보기에는 한국 우익들이 공산주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외국의 간섭에 놓이지를 않기를 바라는 거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급진주의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이 스스로 외국의 영향력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익은 독립적인데 좌익은 친소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친소 세력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 공산주의자와 민족주의자가 서로 정치적 경쟁을 하고 싸우는 것하고 친소파하고 친미파하고 싸우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죠. 후자가 훨씬 더 상대방을 더 불인정하고 관용하지 않고 그래서 싸움이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반도 냉전에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이러한 가정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분단 전쟁 같은 이 폭력적인 갈등이 그럼 다 외부로부터 주입된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냉전사 연구들은 제3세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3세계 작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다 냉전의 희생양으로 봤는데 그게 아니다. 훨씬 더 능동적인 행위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웨스타들은 제3세계 정치 집단이 자기에게 유리한 외세는 끌어들이고 또 외세끼리 또 싸우게 하고 이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스스로 냉전의 전선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소가 형성한 게 아니라 제3세계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부응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게디스도 역시 이제 같은 얘기로 그 미국 속담에 보면은 웩도독이라 그래갖고 왜 여러분 애완견 키우면은 꼬리를 심하게 흔들잖아요, 개가. 그때 꼬리를 탁 잡으면은 개 몸통이 흔들립니다. 그게 이제 웩도독인데 그런 것처럼 제3세계 국가들은 약자였지만 냉전의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들 정도로 어떤 조정자 또 그것을 그 강대국의 어떤 특정 행동을 유도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해방 직후에 보면 좌우익 정치 집단도 자기가 유리한 지역, 남, 북, 이 지역에서 결국 미국과 소련의 그 힘을 빌어가지고 그 상대방을 거칠고 폭력적으로 또 불인정하고 그러한 캐르큘라 효과, 캐르큘라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이 한국전쟁이 내전이냐 국제전이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냉전 시기의 전쟁들은 다 이게 이분법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냉전 시기의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다 이게 내전적 국제전, 국제전적 내전입니다. 그러니까 다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근데 이 부분은 한국의 지식인들도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예컨대 1948년 4월달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막 분단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갖고 그 반공민족주의자였던 김구 선생이 평양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남북협상으로. 그때 그 한국의 지식인 108명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남북협상 지지 성명서를. 그 108명의 지식인 중에는 우리가 남쪽에서 그 이후에 활동했던 저명한 지식인도 대부분 다 속해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금 분단되려고 하는데 이거 막아야 되고 지금 분단이 되면 그거는 반드시 전쟁이 난다. 전쟁이 난다. 그리고 그 전쟁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쟁 같은 국제전쟁이고 외전 같은 동족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제전 같은 내전 같은 국제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뭘 또 경고했냐면은 그런 전쟁은 무슨 의미냐? 그건 강대국이 어부지리를 얻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이 형제자매의 뼈와 살을 봐주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이다. 스탈린이 북한의 남침을 지원하고 허락했죠. 그러니까 전쟁이 나니까 미국은 당연히 유엔 결의를 통해서 개입을 했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전세를 역전시켜서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중공군이 개입합니다. 중국군이. 근데 이 중국군은 이건 뭐 제 책에 보면 자세히 나오지만은 하여튼 38선 북쪽으로 유엔군이 올라갈 때도 중공군의 참전 결심이 확실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중공군이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중국도 개입하기가 참 힘든 거죠. 내전을 치렀고 지금 자기 국민들이 굶어 죽어 가는데 전쟁에 개입하는 것도 힘든데 그 상대가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미국. 세계 최강의 국가. 중국은 이제 겨우 그 공산주의 혁명했고 나라를 만든 상황인데, 근데 하여튼 최종적인 판단을 해갖고 압록강에 중공군이 내려온 거는 국군과 유엔군이 평양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마지노선입니다. 임진왜란 때 똑같거든요. 일본 군대가 서울을 점령했을 때 명나라 군대 만주에만 와 있을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양을 점령하니까 그때부터 내려왔거든요. 그 중국군이 그 개입을 해가지고 사실 이 전쟁이 한참일 때는 말이죠. 원래 이제 중공군이 최대로 많았을 때가 130만이에요. 130만. 중국이 인구가 많잖아요. 할 말이 없습니다. 130만.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났는데 전쟁하는 군인들을 보면은 한국 사람보다는 외국인이 더 많은 거예요. 그게 또 한국 전쟁의 양상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한국 전쟁은 제한전 개념을 확립한 전쟁이에요. 강대국은 여기에 개입을 했는데 재밌는 게 미국은 유엔 결의에 의해서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의회의 전쟁 비준, 전쟁 승인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었고 선전포고 당연히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 전쟁을 경찰 행동이라고 했어요. 그 중공군도 한국 전쟁에 개입했는데 당연히 선전포가 없었고요. 그리고 중공군은 중국 인민지원군이라 그래가지고 국가 개입이 아니라 지원군이 개입하는 스타일로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전 개념이 확립이 됐고, 그리고 이러한 제한전을 통해서 냉전 체제라는 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냉전이라는 거는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은 계속되지만 사실 강대국 사이의 전쟁은 안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냉전의 법칙인데, 냉전의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을 해보니까 힘이 센 나라, 강대국끼리 싸우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피해가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강대국끼리는 싸움이 없습니다. 특히 핵도 있으니까 이때는. 그러니까 대체로 전쟁이라는 건 약소국과 약소국 사이 또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 이렇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그래도 큰 나라끼리 싸운 전쟁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 전쟁, 그 정도예요. 큰 나라끼리는 절대로 안 싸워요. 너무 데미지가 크니까. 그 얘기는 일정 부분 큰 나라들이 자기네들끼리는 안 싸우기 위해서, 그렇지만 또 전쟁이 필요한 국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대체로 약소국을 내세워서 약소국끼리 싸우도록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이제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냉전의 법칙이 정립이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한국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지금과 같은 이제 군사 대국이 된 것은 한국 전쟁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때 거의 뭐 모든 무기와 전쟁 물자를 미국이 생산을 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전쟁이 끝나갖고 군비들을 줄여나가는데 또 소련하고의 관계도 있고 또 군비를 너무 줄이다 보니까 경제에도 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관리들이 NSC 68이라고 해갖고 다시 국방비를 늘려야 된다. 이거를 트루만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어요. 트루만 대통령도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미국 의회가 승인을 안 해준다는 거죠. 국방비 늘리는 거예요. 미국 그 세금 문제는 의회가 아주 타이트하게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NSC 68 여백에다가 트루만 대통령이 썼어요. 의회가 이걸 통과시켜 줄까? 하고. 근데 바로 그 무렵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의회도 통과가 시켜주고 또 유럽의 나토 군사동맹이 강화되고 또 아시아에서는 그 미국과 일본, 필리핀, 또 한국까지 연쇄적으로 양자 동맹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를 보면은 이게 이 아시아의 문제가 바로 또 이 한국 전쟁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동맹이 만들어져도 범유럽 쪽으로 나토 동맹이 만들어지고 그것도 나중에 유럽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 동아시아 지역은 미국과 1대1 양자 동맹으로 묶여지다 보니까 경제 협력만 있지 정치 안보적 협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불안한 것이죠. 지금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중국과 일본이 으르렁거리는데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 같으면은 한미일 동맹 해갖고 냉전식이라면 공산주의 대체하면 이게 간단했는데 지금 상황 안 그렇죠.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미국과 일본에 수출한 거 다 합해봐야 중국에 수출한 거 미치지 못하거든요. 경제적으로는 중국입니다. 근데 군사안보적으로는 미국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이런 구조가 생성된 것도 한국전쟁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의 분단과 전쟁은 냉전 시기의 어떤 지구적 갈등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이렇게 순환되는 그 구조를 잘 보여주는데 이것은 결국 강대국이 조성한 국제적 경쟁 관계가 제3세기에 한국 같은 약소국 내부의 정치적 갈등과 결합해갖고 막 증폭이 되고 극단적으로 막 증폭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또 강대국의 군사적 개입을 다시 유발시키고 그러한 과정에서 또 폭발하고 근데 이런 폭발은 강대국의 암묵적 공조 속에서 제한적으로 봉쇄되지만 또 이 전쟁의 영향은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영향을 미쳐가지고 냉전과 같은 지구적인 어떤 국제관계의 질서를 장기시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지만은 아직까지도 이제 한반도는 정전 체제하에서 분단되어 있는데 한국 전쟁의 종결이 이제 분단의 고착화를 가져온 건데, 근데 이 정전 체제라고 하는 거는 평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력 균형이 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정전 협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 사이의 협정이 아닙니다. 군사 사령관들 사이의 협정.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는 아직 합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에 평화에 대한 합의가 만들어지는 게 평화협정이죠. 근데 그런 게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전협정이라는 게 쭉 있는데 거기서 지금 유감스럽지만 지켜지고 있는 거 군사분계선 정도뿐이 없어요. 예컨대 정전협정을 보면은 비무장지대는 진짜 비무장지대여야 되는데 거기가 비무장지대가 아닌 거 아시죠? 그리고 정전협정에 따르면은 한강 하구에 남쪽 배, 북쪽 배들이 다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협정문에 나와. 그래서 혹시 배가 가다가 고장나서 북쪽 지역에 대도 고쳐주고 돌려줘야 된다. 그런 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 얘기했는데 정전협정만 제대로 지켜주면은 한강으로 배가 와서 여기 양화대교 있는 데까지 올 수 있습니다. 준선하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정전협정이. 따로 또 한강하고 지도도 만들어서 그렇게 합의를 했고. 근데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조금도 안 줄어들으니까 거기에 배가 어떻게 지나다니겠어요? 누가 거기에 그 비싼 물건 실어가 거기에 누가 배를 띄우겠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57년에 소련이 인공위성 스푸트닉을 발사하는데 이게 뭐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저 북한이 위성 쏜다 그래가지고 아시죠?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기술하고 대륙간 탄도탄 똑같은 겁니다. 미사일 자체로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였냐면은 소련이 미국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은 물론 소련 주변에 터키도 있고 유럽도 있고 또 한국도 있고 여기서 이제 미사일에서 소련을 타격할 수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과 소련이 전면 전쟁을 하면 둘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특히 이제 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두 나라가 이제는 안 되겠구나. 장기적으로 공존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냉전 대립이 군사적 대결이 위주였는데 60년대 넘어가서는 이게 이제 경제적인 경제. 그러니까 어느 체제, 사회주의 체제가 더 번영하느냐, 아니면 자본주의 체제가 더 번영하느냐. 이 경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월 혁명, 5.16 이런 게 일어나면서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는데 그게 이러한 냉전의 구조 변동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경제 개발에 성공할 수 있느냐? 그거는 미국의 원조라는 거, 또 냉전 변수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은 라틴 아메리카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다 있는데 냉전 시기에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의 군사 원조 해준 거하고 대한민국의 군사 원조 해준 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 양이 거의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경제 원조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엄청나게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 겁니다. 한국은 상징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 냉전 시기에 보면은 유럽이 돌아가는 상황하고 비유럽적인 지역이 돌아가는 상황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60년대 초에 동서양 진영이 공전 상태로 들어가고 60년대 중반부터는 이른바 동방정책 이런 게 나오면서 대탕트가 시작되는 거죠. 긴장 완화, 화해 협력 분위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이 동아시아의 대탕트는 좀 늦게 왔습니다. 70년대 초에 왔고 그 내용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이죠. 이거는 아주 요때까지만 해도 이거는 이제 냉전에서 냉전 변수로만 설명을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미국과 소련이 서로 대치했는데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소련의 사이가 나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런 맥락이었는데 근데 이게 이 맥락에 그친 게 아니죠. 이제 이렇게 해갖고 미중 관계가 관계 개선을 하고 70년대 말에는 미국, 중국이 완전히 수교를 하고 그때부터 중국이 뭘 합니까? 개혁 개방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 이제 세계 넘버 2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70년대 초 미중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남북한도 대땅트 분위기가 이제 있으니까 남북 대화도 시작하고 또 박정희 정권 때 7.4 공동성명도 또 내고 이제 그랬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대땅트 분위기가 한반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지만 역시 유럽과 같은 길을 간 게 아니에요. 유럽은
그때 헬싱키 선언 같은 게 맺어져 가지고 사실 이제 유럽은 70년대 중반이면 전쟁 위기에서 벗어나고 또 유럽이 전체가 다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리고 또 헬싱키 선언은 거기에 이제 인권 조항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동서양신형의 모든 나라들이 다 조약을 맺은 거거든요. 거기에 서구 쪽에서 인권 문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인권 조항이 동유럽과 소련의 그 말하자면 공산 정권이 억압적인 공산 정권이 붕괴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한반도는 그런 방향으로 간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분단을 오히려 내재화, 더 구조화하는 방향으로 갔어요. 그건 뭐냐면은 한반도의 분단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 사람만 만든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훨씬 국제적인 분단이었죠. 미소의 분할 점령 형태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 통일 문제는 국제적인 문제였습니다. 70년대 초까지는 매년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통일 문제가 논의됐고 표결이 됐거든요. 근데 이때 미국과 중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옛날에 우리가 한국전쟁 때 한반도에 끼어들어가지고 괜히 너희 나라랑 우리 나라랑 싸웠는데 이제 한반도에서 싸우지 말자. 어떻게 안 싸우냐? 제일 좋은 건 한반도를 통일시켜주면 안 싸우죠. 그렇지만 그거는 강대국이 책임질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강대국의 세력균형 논리를 보면은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보다는 분단되는 게 강대국에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 한반도의 반쪽은 자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세력균형이 좀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근데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통일된 한국이 미국에 붙을까 중국에 붙을까 이걸 고민한다는 거죠. 강대국의 입장에서. 그러면 더 불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가는 방향은 한반도 문제를 적절하게 좀 압력 넣어가지고 남북한이 긴장 완화 좀 하면서 한반도의 통일 문제를 더 이상 국제 문제로 하지 말고 남북한에 맡기자. 그리고 이 분단 유지 비용도 남북한이 알아서 되는 쪽으로. 그래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하고 이런 게 다 이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는 한국 통일 문제를 관여했던 중요한 기구, 언커크라는 기구가 미국과 중국의 물밑 협상 속에서 지금 이제 공개돼서 그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협상 속에서 별다른 논쟁 없이 해체시켜 버리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한반도의 통일 문제가 유엔에 이제 상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제는 남북한 사이에 맡겨진 거죠. 남한에 이제 반공을 강조하는 유신 체제, 또 북쪽에서는 유일 체제 이것이 더 공고화되면서 남북한 사이의 체제 경쟁은 그러니까 화해와 협상의 분위기가 아니라 체제 경쟁이 강화되는 방향. 그래서 분단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더 구조화되고 그 분단이 더 한국화되고 그 분단이 한국인들이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통해서 유지되는 방향으로 내재화되는 방향으로 갔다는 겁니다. 탈냉전도 역시 한반도에 그렇죠. 모든 게 다 그런데 한반도는 유럽에서의 흐름이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게 그대로 가지는 않아요. 꼭 한국에는 뭔가 그 변형이 되고 뭔가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탈냉전은 80년대 말인데 그때는 이제 남쪽에 민주화라는 소중한 성과가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노태우 정부가 북방 정책을 해가지고 소련,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하는 중요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근데 원래 북방 정책의 목표에는 또 어떤 목표가 있었냐면은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데 북한도 국제적 고립을 타파시켜서 국제사회로 인도한다. 이게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는 쪽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국제적으로 고립이 됩니다. 북한, 쿠바 다 마찬가지죠. 경제가 완전히 망가집니다. 왜냐하면 다 소련, 중국, 사회주의권, 동유럽 같은 사회주의권과의
좀 특혜적인 무역 관계 이런 걸로 경제가 유지됐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것이죠. 근데 이 북한의 국제적 고립 타파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북미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79년도죠. 카터 행정 때 완전히 수교를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수교를 한 1979년부터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갖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였는데 북한 사람도 이게 길이라는 걸 뻔히 알아요. 그래서 제 책에 나오고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미 70년대 초 남북대화 때부터 남북대화 하기 전에 71년, 70년에도 북한은 미국에 노크를 했습니다. 온갖 리비아 이런 나라들을 매개자로 내세워갖고 미국과 협상하고 또 물밑 접촉하고 그러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미국의 반응은 뭐였냐면은 이게 또 강대국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미국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그 미국과 북한의 관계라는 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국제 대탄트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연결됐을 적에는 의미가 있지만 그거는 같이 해줄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은 북한 그 자체와 오직 양자적인 이유만으로 관계를 개선한 커다란 이해관계가 있다. 이게 73년에 미국 정책 문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국제 논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너하고 나하고 관계 개선을 하면은 그 개선을 하면서 주고받을 게 있어야 되는데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주고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북한은 계속해서 이제 고립이 됐고 사회 질권이 붕괴가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미국과 결국 핵이라는 걸 갖고 미국을 위협해서 협상하려고 그런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한반도에 그 발목을 잡아가지고 지금과 같은 상황. 지금 북핵 문제라는 게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한 그 표면적으로는 1993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지금 벌써 20년이 하고도 22년이 지났어요. 그래갖고 결론적으로는 탈냉전 이후에도 한반도의 평화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을 돌아볼 때 분단 70년의 역사를 성찰할 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제를 그 한반도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구적 차원에서 돌아볼 때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걸 이해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보면은 한반도 냉전 시기 한반도의 특징은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것은 국제적인 힘이 많이 작용을 했지만 가면 갈수록 남북한이 능동적으로 그것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하는 내재화되는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냉전이라는 게 이제 보면은 진짜 다양성이 있는데 냉전 시기의 냉전에 대해서 서구의 학자들은 냉전은 상상의 전쟁이었다. 진짜 전쟁이 없었으니까. 오히려 냉전 시기에는 긴 평화였다. 강대국 사이엔 전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냉전 시기에 전쟁이 없었습니까?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은 뭔데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상상의 전쟁, 긴 평화가 되지만 유럽이 아닌 비서구 지역, 과거 식민지였던 제3세계에서는 열전, 내전, 비평화 상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냉전의 그 양상인데 여기에 대해서 리용이라고 써야죠. 그분은 이제 리라고 쓰니까 그 우리나라 이제 국제 정치에 대해서 많은 글을 남겼던 리용희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전 시기의 유럽에서의 평화는 주변국들, 특히 한국과 베트남처럼 수천만 명의 희생자와 국토의 무참한 황폐를 수반한
대리 전쟁이 일어났던 아시아 국가의 희생을 대가로 유지됐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영희 씨의 주장은 비서구 지역에서 일어난 분쟁 이런 것이 서구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이용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과연 그러하느냐? 그 이제 앵거마야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3세계는 냉전 시기에 초강대국의 개입에 시달렸고 이는 국내적인 갈등의 영역을 지정학적인 분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키신저는 후자, 전형적인 현실주의 그 외교론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현실주의 외교론의 제일 그 기초 개념인 세력균형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력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분쟁을 제한할 따릅니다. 그리고 세력균형을 위한 합의는 보통 주기적인 작은 분쟁을 통해서 오히려 잘 더 기능하고 맺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강대국 사이의 전쟁이라는 것은 핵전쟁이니까 생각해 볼 수가 없고 그 분쟁은 다 약소국에서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 약소국에서의 분쟁이 강대국의 세력 균형을 이루게 만들어줍니다. 또 그러한 그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게디스 얘기는 더 노골적인데요. 이 게디스는 이제 긴 평화를 주장한 사람이다. 냉전은 긴 평화였다. 미국과 소련 싸운 적이 없다. 강대국 사이의 평화가 왔다. 그래서 이제 게디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냉전 기간 미국과 소련이 직접 군사적으로 격돌한 적은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소 양국은 독일과 한반도 등 양자가 직접 결鬥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서로 싸울 지역이 있는 곳에서는 한국의 휴전선, 독일의 베를린 장벽 같은 인위적인 장벽을 일부러 만들어 놓아가지고 직접 충돌을 방지했다. 이는 아마도 좋은 담장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는 미국 시인의 원고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웃끼리 서로 마음이 맞으면 좋은데 마음이 안 맞을 경우 차라리 담장을 탁 갈라놓으면 분쟁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담장에 놓이게 되는 지역 사람들이 문제죠. 베를린 독일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문제죠. 근데 베를린 사람들은 그래도 이제 독일은 근대 식민지 나라가 아니었고 발전된 근대 국가였습니다. 지혜롭게 그 상황을 극복하고 통일이 됐지만 결국 이제 한국은 좋은 담장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강대국이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한 그 담장이 바로 한반도의 휴전선 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국 한반도의 분단이라고 하는 거는 강대국의 세력 균형에 이용당하는 거고 또 이 분단이 되는 한 한반도는 강자들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분쟁을 또 하게 되는 또 그러기가 쉬운 그런 지역으로 남는다. 그래서 아까 그 투키디데스 얘기를 했는데요. 그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은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쓰면서 역시 역사학자답게 사실만 쭉 씁니다. 사실 속에서 자기가 드러내는 사실 속에서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학자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면은 한국사야말로 너무 주장만 난무하는 거예요. 사실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주장도 필요하고 그러지만 주장이 그냥 주장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서술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주장에 앞서는 사회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아주 이례적으로 이 투키디데스가 케르킬라에서 일어난 비극에 대해서는 논평을 해놨습니다. 그 논평은 뭐냐면은 이 케르킬라 같이 이렇게 외적인 갈등이 내적인 갈등과 결합해갖고 증폭되는 지역에서는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지역에서는
만용은 충성심으로 간주되고 신중함은 비겁한 자의 핑계거리가 되었다. 절제는 남자답지 못함의 다른 말이 되고 문제를 포괄적으로 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엇 하나 실행할 능력이 없음을 뜻하게 되었다. 충동적인 열의는 남자다움의 징표가 되고 등 뒤에서 적에게 음모를 꾸미는 것은 정당방위가 되었다. 맨 마지막 구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가격판을 언제나 신뢰받고 그들을 반박하는 자는 의심받았다. 사실 투키디데스는 전쟁에 직접 참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파르타하고 싸운 사람이고 이 사람도 적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글을 보면은 진짜 담담하게 써놔요. 양쪽 모두. 그리고 투키디데스는 인물평가를 잘 안 하지만은 주로 비난하는 게 아테네의 강경파들입니다. 스파르타의 강경파들. 이 네트워크적인 사고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은 이 여성학자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대체로 이제 남자들의 사고는 되게 단선적이라는 거죠. 되느냐, 마느냐. 근데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복합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또 애들 교육도 훨씬 하고. 그러니까 집안의 일을 봤을 적에 어느 한 기준으로만 갖고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다 고려를 해서 네트워크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러한 사고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흥분하지 않고 만용 부리지 않고 충동적이거나 신경질적이지 않고 이런 게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사고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키신저 같은 현실주의 정치론자들도 비례와 균형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의 논리는 힘이며 힘이란 본질적으로 한계가 없기 마련이다. 평화의 논리는 비례이며 비례는 곧 제한을 논리다.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는 거는 막 극단적으로 치닫는 거고 아름다움이라는 건 비례에서 나오는 건데 그 비례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한이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얘기할 적에 말하자면 자꾸 승리의 관점에서 통일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체제가 승리하느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은 결국 이제 그거는 힘을 몰아가는, 막 승리를 추구해가는, 또 통일에 대한 열정만을 추구해가는 그러한 논리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러한 논리는 결코 글쎄 승리를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도 평화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거는 통일이라보다는 정복이 되겠죠. 네트워크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 비례를 해야 된다. 비례라고 하는 거는 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어떤 비율이 올바르냐. 이건 다 관계를 생각해야 돼. 분단에서 벗어난다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우리한테 가해진 그 골이 전 지구적인 갈등이 막 우리한테 이전이 돼가지고 이쪽에서 증폭되는 그러한 메커니즘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제 그러려면은 삼각 사회의 방식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안산으로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런지 뻔히 아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